300년 전 울릉도 앞바다에 나타난 신라 함대. 신라군 총사령관은 이사부 장군이었다. 신라 장군 이사부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이미지가 울릉도와 독도입니다. 울릉도는 삼국사기와 삼국유사에는 우산국이란 이름으로, 그리고 일본 역사서인 권기엔 우루마라는 명칭으로 등장을 합니다. 이런 울릉도를 우리 역사에 처음으로 끌어들인 이가 바로 이사부 장군이죠. 그런데 여러분께서는 이사부 장군이 어떤 방법으로 우산국을 정벌했는지 알고 계십니까? 우산국 정벌에 나선 이사부 장군이 내놓은 비장의 무기는 바로 이렇게 나무를 깎아서 만든 사자상이었습니다. 과연 이 나무 사자로 이사부 장군은 어떻게 우산국을 정벌했던 걸까요? 512년 음력 6월, 동해바다 한가운데 있는 섬 울릉도가 우리 역사에 처음 등장한다. 신라가 우산국 정벌에 나선 이날, 이사부 장군 옆엔 나무로 만든 사자가 있었다. (1500년) 전 바닷길로 이틀이나 걸리는 나라 우산국은 신라인들에게 미지의 나라였다. 삼국사기에 따르면 당시 신라인들의 눈에 비친 우산국 사람들은 우둔하고 사나워 보였다. 우한이라는 말을 신라 입장이 아니고 우산국 입장에 보게 되면 상당히 영명한 사람들, 이렇게도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영명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신라 입장에 볼 때는 거만하다. 그다음에 신라의 질서를 거부하기 때문에 오랑캐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는 것이죠. 만만치 않은 상대였던 우산국을 정벌하기 위해 나선 이사부 장군이 준비한 것은 바로 나무로 만든 사자였다. 나무 사자를 만들어 배에 나눠 싣고 마침내 우산국 정벌을 위한 원정길에 나선 신라 함대. 배 안에 실린 나무 사자는 우산국 정벌을 위한 비장의 무기였다. 당시 나무 사자가 어떤 모습이었는지 기록엔 남아있지 않다. 신라인들의 생활 문화가 담겨있는 토 위엔 당시 사람들이 흙으로 만든 각종 동물상이 있다. 실제 눈으로 확인한 동물은 물론 상상 속의 동물까지 그 종류도 다양하다. 하지만 사자는 없다. 한반도에는 사자가 살지 않았죠. 그러면서 이제 불교의 유입과 함께 그 불법 수호신, 불교를 수호하는 수호신으로서 사자가 한반도 문화에 유입이 되는데요. 불교와 함께 들어오게 됩니다. 불교의 발상지인 인도는 사자의 본고장이다. 기원전 3세기 만들어진 아소카왕 사자 주두는 인도 최초의 통일제국인 마우리아 왕조의 최전성기를 상징하는 불교 유물이다. 불교의 전례와 함께 신라에도 사자상이 나타난다. 이사부의 나무 사자가 만들어진 지 100여 년이 지난 후 제작된 사자상이다. 인도에서 중국을 거쳐 한반도로 들어온 사자는 불법을 수호하는 신비스러운 동물이었다. 통일신라 시대에 보면 사자가 엄청나게 많이 만들어집니다. 통일신라의 대표적인 동물을 이야기하라고 하면 저는 사자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그 이전에는 고신라에 전혀 없던 게 신라에는 갑자기 많아지게 되는데 그 사이에 이사부 장군이 나무로 만든 사자를 활용했다라는 것이죠. 나무 사자를 만들어 우산국 정벌에 나선 신라 장군 이사부. 그는 왜 나무 사자를 만든 것일까? 그 이사부 장군은 불교라는 새로운 사상과 그 새로운 사상과 함께 들어온 아주 이상하게 생긴 동물인 사자를 봤을 것이고, 그다음에 그 사자를 이사부 장군의 전략적으로 아마 군사적인 전략적으로 이용했을 것이 사자가 아니겠는가. 지난해 이사부 역사문화축전 나무사자 깎기 대회에서 대상을 수상한 이성복 씨.
그는 이사부가 만든 나무 사자를 재현하기 위해 통일신라시대 사자상에서 영감을 얻었다. 기계의 힘을 빌리지 않고 사자상을 깎으려면 최소한 한 달이 걸리는 지난한 작업이다. 상대를 위협하기 위해선 위협적인 모습으로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했을 것이다. 사자상을 만들면서 가장 신경 쓴 부분은 머리 부분이었다. 전쟁에서 상대를 제압할 수 있는 위용을 가진 사자상을 만들기 위해서다. 무섭다고 생각했겠죠. 엄청 무섭다고 생각했겠죠. 못 봤었던 동물이니까 굉장히 무섭다 생각을 했었겠죠. 나무로 만든 사자였지만 사자를 처음 본 우산국 사람들의 놀라움은 컸을 것이다. 사자상을 앞세운 이사부의 전술은 주요했고 이사부는 별다른 전투 없이 우산국 공략에 성공한다. 우산국 사람들을 위협할 때 너희들이 복종하지 않으면 이 동물들을 풀어놔서 다 너희들을 해야겠다 이렇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사자로 가장한 이런 것이 이제 우리 기록에 처음 나오는 것이 이사부고 그것을 이제 트로이 목마처럼 이 모구사자를 활용해서 싸움에서 활용해서 이제 상대방을 복종시키는 이런 역할로 나오는 것이죠. 전쟁에서 치밀한 계략으로 적의 눈을 속이는 전술은 고대로 갈수록 다양하게 활용된다. 신라 내무랑 때 신라군은 외적이 침입하자 풀로 허수아비를 만들어 신라군처럼 보이게 했다. 이렇게 만든 수천 개의 허수아비를 토암산 기슭에 세우고 군사 1000명을 매복시켜 신라군은 왜구를 불시에 기습 공격한다. 결과는 신라의 승리였다. 싸움에서 이기기 위해선 지혜로운 전략이 필수적이다. 이사부는 상대 약점을 읽는 치밀한 전술가였다. 탈해왕 때 장수 거도가 말놀이로 인근 두 나라를 정복한 것처럼 이사부는 싸움에서 계략을 이용할 줄 아는 장수였다. 그게 이제 일종의 기만 전술인데 일단 기만을 해놓고 상대방이 방심했을 때 그때는 전격적으로 이 기동을 해서 적을 이 굴복시키는 그런 전술은 거도 때 이미 구사가 되고 그것이 이사부가 뭐 여러 차례 그런 전술을 활용한 사례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뭐 이사부의 어떤 전략가로서의 면모를 분명히 보여주는 것이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그런 것을 통해서 신라의 어떤 고유한 그 어떤 전법의 전통이랄까요? 그 군사 전략의 전통이 형성되어 가고 있다라는 것을 거도와 이사부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는 점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나무로 만든 사자로 우산국을 위협해 우산국 정벌에 성공한 신라 장군 이사부. 그는 신라의 탁월한 전략가였다. (1500년) 전 나무로 만든 사자를 이용해 우산국을 정벌했다니 그 전술이 놀랍지 않습니까? 도대체 이사부란 사람은 어떤 인물이길래 이런 책략을 썼는지 궁금합니다. 그런데 기록에는 이사부란 인물이 언제 태어나서 언제 죽었는지 그 생몰연대조차 밝혀져 있지 않아 궁금증을 더하는데요. 신라 장군 이사부, 그는 과연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정월 대보름. 북청 사자놀이는 한 해의 나쁜 액을 막는 대표적인 민속놀이다. 백수의 왕 사자가 나쁜 액을 물리치는 힘이 있다고 믿었기 때문이다. 마을이 평안하고 아무 탈 없이 한 해를 지낼 수 있도록 기원하는 북청 사자놀이. 이 놀이는 이사부의 사자로부터 유래했다고 전해진다.
우리가 지금 사자놀이 하면 흔히 북청사자놀이를 얘기하는데, 이 북청사자놀이는 그동안 있었던 여러 사자춤, 역대에 있었던 여러 사자춤들의 모습을 아주 종합적으로 집약해서 갖고 있는 우리나라 사자춤의 대표적인 거죠. 그래서 고려시대 나래처럼 또 이사부가 적을 위협할 만큼 그 위험 있고 무서운 모습, 이렇게 해가지고 집집마다 가서 귀신을 쫓아주고 복을 빌어주고 하면서 뭐 우리가 흔히 말하는 지신밟기, 이것을 사자를 앞세워서 한 것이 북청사자놀이입니다. 통일신라 시대 문인 최치원이 남긴 향악 자병엔 산예라는 사자춤이 등장한다. 사막을 건너 먼 곳에서 흘러와 옷의 털은 다 빠졌지만 머리와 꼬리를 흔들어 어짐과 덕망을 펼치니 그 기운이 다른 동물과 다르더라. 벽사적인 기능을 하게 되는 것은 이미 이사부 모구사자로부터 암시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사부 때는 위협적인 벽사적인 존재였는데, 통일신라 시대 최치원 선생이 봤던 그런 사자춤은, 향악자병에 있는 산예라는 사자춤은 그런 벽사적인 기능보다는 놀이적인 공연물적인 기능이 많아요. 그래서 공연물적인 기능이 있다가 고려시대에 오면 다시 그 나래에서 놀면서 벽사적인 것과 함께 연희적인 놀이적인 요소가 있었고, 조선시대에 들면은 중국 사신 영접하는 행사, 이건 놀이적인 요소겠죠. 조선 정조 때 수원 화성을 완공한 후 열린 축하 행사에도 사자춤이 공연됐다. 평양감사가 잔치하는 모습을 그린 이 그림엔 청사자와 황사자가 나와 춤을 추며 흥을 돋운다. 조선 후기 실학자 이익이 쓴 성호 사설엔 사자놀이가 이사부로부터 유래했다는 기록이 나온다. 우산국을 정벌한 이사부의 나무 사자는 그 후 민간에 전해지면서 악을 물리치는가 하면 놀이로까지 다양한 형태로 변화했다. 현재 강릉 KBS가 자리 잡은 이곳은 강릉 지역의 12신을 모신 대성황당이 있던 자리다. 여긴 지금도 대성황당의 산왕숲이 그대로 남아있다. 과거의 그 대성황당의 자리가 바로 요 자리가 되겠습니다. 예. 그 앉아 있는 그 건물이 이쪽 건물이고, 지금도 요 앞쪽으로 예. 그 대성황당의 선왕림이라고 할 수 있는 나무들이 저렇게 굵은 예. 몇백 년 된 나무들이 아직까지 현존해 있고, 1900년 초까지만 해도 대성황당은 강릉을 지키는 주신을 모신 곳이었다. 하지만 일제강점기 일본에 의해 철저하게 파괴돼 사라졌다. (1930년대) 강릉 단오제를 조사한 일본 학자 아키바 다카시는 조사 자료에서 12신 가운데 한 사람이 신라장군 이사부라고 밝히고 있다. 동해안 지역의 해상 장악력을 동시에 구축을 했고, 그 과정의 하나로서 우산국을 정벌하고, 또 그러한 그 위험이나 또 이사부 장군의 업적이 또는 그 치적이 이 지역의 주민들의 관념 속에 늘 살아서 존재했던 걸로 보여지고, 그것이 다시 민속 신앙 속에 하나의 인격 신화하는 과정에서 이사부 장군을 대성황사에 모시는, 즉 신격화시켜서 모시는 그러한 그 과정에서 이사부 장군이 강릉 단오제의 대성황사 주신으로 숭앙되는 그런 과정이라고 하겠습니다. (1500년) 전 이사부의 모습을 그리고 있는 권오창 화백. 이사부의 역사적인 활동과 시대적인 고증을 통해 이사부의 모습을 하나하나 그려가고 있다. 지금의 삼척, 또 강릉,
그 군주로 활동하던 시대가 한 20대 정도의 나이였는데 그때로 할 것인가 아니면은 병무령으로서 그 나이가 많은 때 가서 활동하던 그 진흥왕 시대의 인물을 할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그 토론이 깊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울릉도를 복속시키는 활동의 가장 정성기였던 한 20대 후반에서 30대로 하자는 그 연령대를 이제 결정지었고요. 우산국 정벌에 나설 당시 이사부의 나이는 혈기왕성한 20대였다. 삼국사기에 따르면 성은 김씨, 내물왕의 4세손이다. 박씨, 김씨, 석씨가 번갈아 왕위를 이어가던 신라는 내물왕대에 와서 마립간이라는 왕호를 사용하며 김씨 왕조를 확립했다. 그러나 당시 왕권은 미약했고 외구의 잦은 침입으로 혼란이 끊이질 않았다. 신라는 고구려에 구원을 요청한다. 신라 왕을 백성으로 삼았다는 기록은 당시 신라가 고구려의 영향권이었다는 결정적인 단서다. 고구려는 장수왕대에 와서 더욱 강력한 남진 정책을 펼치고 있었다. 신라를 거쳐 가야 지역까지 깊숙이 진출한 고구려는 5세기 한반도의 실질적인 주인이었다. 신라의 왕을 고구려가 좌지우지할 수 있을 정도의 관계가 됐습니다. 해가지고 신라의 17대 왕의 그 실성왕이라는 왕이 있는데 그 실성왕이 고구려에 의해서 세워졌다가 또 나중에 19대 눌지왕이라는 이 눌지왕도 고구려에서 세워졌다가 하는 그런 신라의 왕을 고구려가 마음대로 좌지우지하는 450년 지금의 삼척 지역에서 고구려 장수가 살해되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신라와 고구려의 관계는 악화된다. 481년경에 가면 이제 내륙으로 오늘날의 청주 그 지역까지 고구려가 차지를 하게 됩니다. 되고 이제 나중에 가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많이 신라 영토를 빼앗아 가지고 오늘날의 낙동강 상류가 고구려하고 신라하고 국경선이 되는 그런 시기가 있었습니다. 중원 고구려비엔 5세기 신라와 고구려의 관계를 단적으로 말해주는 기록이 있다. 고구려 왕이 신라 왕에게 의복을 하사했다는 것은 신라가 고구려의 속국이었다는 증거다. (470년) 자비왕 때 축성된 삼년산성은 그 이름도 성을 쌓는데 3년이 걸렸다는 데서 유래했다. 성 높이가 무려 10m가 넘는 삼년산성은 돌을 이용해 쌓은 대표적인 신라 산성이다. 정상에서 사방이 한눈에 내려다보이는 이 성은 경주에서 한강 유역으로 가는 길목에 있는 최고의 요새였다. 바로 이곳을 거점으로 5세기 후반 신라는 한강으로 나아가 고구려를 압박하기 시작했다. 삼년산성은 신라의 북진기지였다. 바로 이 삼년산성이 그런 신라가 고구려의 그런 종속 관계에서 벗어나려는, 그러면서 또 신라가 삼국에서의 그 중심 세력으로 발돋움하려는 그런 측면에서의 의미를 가진 그런 산성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5세기 중반부터 신라는 고구려의 남하를 막아내고 북진을 꾀한다. 삼년산성을 내륙의 저지선으로 삼아 고구려에 맞서는 한편 동해안의 북방 진출에도 적극적으로 나선다. 당시 신라의 동해안 변경을 지켰던 이가 바로 이사부 장군이다. 신라는 북진 정책을 펼치면서 동해안 지역에서 고구려의 세력권이었던 곳을 되찾기 시작한다. 강릉 영진리 고분군은 당시 상황을 말해주는 대표적인 유적이다.
과거엔 많은 수의 무덤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지만 현재 확인된 무덤은 2곳. 돌을 쌓아 만든 이 무덤은 전형적인 6세기 신라식 석실분이다. 이 고분이 갖고 있는 의미는 바로 신라의 거점 지역의 중요 지역에다가 많은 사람을 이주시키고 그 다음에 거기에 더불어서 이제 많은 고분들이 축조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죠. 따라서 이 고분이 축조됐던 그 배경은 신라의 북진과가 연관돼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지역의 중요성을, 다시 말하면 전략적인 기지로서의 중요성을 대변해 준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당시 동해안에서 가장 중요한 신라의 전략적 요충지는 실직주, 지금의 삼척이었다. (5세기) 초 지중왕은 실직주를 설치했다. 주는 북경 지역을 통치하는 신라 지방 통치의 중심이었다. 삼척에 처음으로 주를 설치했다는 것은 당시 이 지역의 중요성을 말해준다. 일단 삼척 지역은 그 신라의 동해안 쪽에서는 가장 북방의 그 전진 기지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 북쪽에 고구려 세력들이, 고구려, 그다음에 동예 뭐 이런 세력들이 역사적으로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삼척 지역을 장악을 하면 삼척이 바로 바닷가이기 때문에 동해 쪽으로 진출할 수 있는 그런 그 거점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신라가 그 지중왕 때 처음으로 그 지방의 중요한 그 군단 주둔지로 삼척 지역을 선택했을 것이라고 봅니다. 이사부는 바로 이곳 실직주의 첫 번째 군주로 임명된다. 이때 신라의 군주는 한 지역을 고정 배치된 것이 아니고 원정군 사령관의 성격도 가지고 있으면서 지방 통치자의 성격도 겸해서 가지고 있는, 그래서 그 사령부가 삼척에 있다가 다시 사령부가 강릉으로 옮겼다가 뭐 이런 식으로 변천하는 그런 모습. 그 첫 번째 그 지방 통치자가 이사부입니다. 지중왕은 동해안 변방 총책임자로 이사부를 선택한 것이다. 그는 왜 이사부를 실직주의 군주로 임명한 것일까? 이사부와 지정왕은 숙질 관계로 저들이 보고 있습니다. 근데 그 지정왕이 왕이 될 때 나이가 64살이라고 기록에 나와 있는데, 적어도 이사부를 파견할 정도는 지정왕은 거의 70이 다 된 그런 분입니다. 그런데 이때 이사부의 나이는 이후에 활동을 계산해 보면 한 20대밖에 되지 않습니다. 20대의 그 젊은 그 이사부를 파견할 때는 그냥 뭐 이사부가 인물이 출중하다 이게 아니고 왕과의 그런 아주 가까운 그 친척 관계, 이게 작용했다고 보고, 또 이사부 개인의 능력도 감안됐으리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중왕은 실직군주 이사부에게 울릉도 정벌을 미용한다. 무슨 이유에서였을까? 고구려하고 왜가 만약에 손을 잡게 되면 신라 입장에서는 그 동북방이나 동남 방향에 두 개의 강대한 적대 세력을, 서로 연대한 적대 세력을 이 마주하는 셈이기 때문에 대단히 그 위험한 상황이 초래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것을 막기 위한 하나의 방편이 바로 그 중간 거점인 우상국을 신라가 복속을 시키는 것입니다. 512년 음력 6월, 마침내 이사부가 이끄는 신라군은 우산국을 향해 출발했다. 당시 신라의 미래는 이사부 장군의 우산국 원정 결과에 달려 있었다. 1500년 전 한반도는 동해 한가운데 있는 섬나라 우산국이 어떤 나라와 손을 잡느냐에 따라서 나라의 운명이 판가름 날 수 있는 그런 중요한 시기를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이때 우산국 정벌을 책임지게 된 이사부 장군의 심정은 과연 어땠을까요? 삼국사기를 보면 우산국 사람들을 위력으로 정복시키기 어렵다는 기록이 있는데요. 국군이 달린 해상 원정 전투를 해야 하는 이사부 장군은 이 전투가 결코 쉽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육지에서 울릉도까지는 가장 가까운 거리가 무려 130km가 넘습니다. 지금도 바다를 건너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닌데요. 1500년 전 우산국까지 그 먼 곳을 정벌하러 나선다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일이었을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사부 장군이 이끄는 신라군은 어떻게 이 원정길을 준비했던 걸까요? 맑은 날이면 육안으로 울릉도를 볼 수 있다는 서공대. 이곳은 관동대로의 길목에 있다. 울진에서 강릉으로 이어지는 동해안 육로였던 관동대로. 이 길은 지금도 쉽게 넘기 힘든 곳이다. 이쪽 동해안 지형이 이제 그 육로 교통은 굉장히 어려운 지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대규모 물자나 군사의 이동은 주로 해로를 통해, 그래서 수로를 통해서 이동하는 게 굉장히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전에 이제 고대의 전투나 전쟁은 주로 해로를 이용해서 대규모 물자나 인력을 빠르게 수송하는 그런 방법들이 굉장히 많이 사용됐을 걸로 저는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예. 삼척의 군사령관이 된 이사부는 가장 먼저 선박의 이용을 지도화하고 정비하는 데 나선다. 이미 5세기 중후반부터 신라는 본격적인 해양활동 능력을 강화했던 것 같습니다. 이를테면 전함의 존재가 등장하고요. 전함을 수리했다는 기록도 나오고 있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당시 국제관계로 볼 때 고구려 남진을 저지하기 위해서 신라는 북상을 했는데요. 특히 전투가 벌어진 지역 중에 하나가 바로 해안가 지역에 있습니다. 실직주의 군주가 된 이사부는 선박을 정비하면서 우산국 정벌을 위한 준비에 들어간다. 7년 후 하슬라주, 지금의 강릉의 군주로 옮겨가 우산국을 정벌하기까지 이사부는 튼튼한 전선을 만드는 데 큰 힘을 기울였을 것이다. 당시 신라 선박에 대한 기록이나 유물은 현재 남아있지 않다. 그러나 500년 후 동해안 지역에서 활동한 고려 과선을 통해 신라 배의 모습을 추정할 수 있다. 동해를 건넜던 이사부 함대의 신라 선박은 고려 과선과 어떻게 닮아 있었을까? 근데 옛날에 조선 또는 선박의 발달은 적어도 한 선종이 어떤 하나 배의 한정이 선정돼서 시작됐다고 하면은 그것이 적어도 200년, 300년, 많게는 한 5, 600년까지도 그냥 계속 흘러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사부 때의 과선의 그 형태가 거슬러 올라간다고 하면은 이사부 때에도 거의 그 비슷한 거, 조금 형태는 조금 다르겠지만 조금 더 유치하든가 또는 조금 더 덜 발달된 그러한 전함이었을 거라고 추측은 됩니다. 고대 선박 전문가인 이원식 박사의 도움으로 당시 신라 선박을 복원해 보기로 했다. 설계도는 이원식 박사가 직접 자료를 통해 고증을 거친 다음 작성했다. 고려 과선을 모델로 한 신라선은 이렇게 완성됐다. 동해 먼 바다를 항해하기 위해서 배의 앞부분은 보다 날씬한 유선형이었을 것이다. 높은 파도를 이겨내기 위해서 배 높이도 더 높았을 것이다. 바람을 이용하기 위해 돛대는 앞뒤 2개를 세우고 보다 효율적인 항해를 위해 노를 이용했을 것이다. 옛날에는 배 하나에 사람을 이렇게 많이 안 태웠어요. 고려 때 이제 운영선 같은 걸 보게 되면 대개 30명, 50명 태우는 게 이제 대개한 중선이고, 그다음 70명, 80명 된 게 대선이거든요. 그래서 대금 과선이나 이사부 정도의 배라고 하면 50명에서 한 80명 정도, 그 정도의 기선 인원을 가지고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이사부 장군은 병사와 무기, 군량미와 식수, 그리고 모구 사자를 전선에 나눠 싣고 7년의 준비 끝에 우산국으로 향했다는 것이다. 항해 중 가장 큰 문제는 예측할 수 없는 바다 날씨다.
울릉도로 가는 뱃길은 지금도 험난하다. 최첨단 인공위성 장비를 이용하는 최신 여객선도 악천후와 뜻하지 않은 기상이변 앞에선 속수무책이기 때문이다. 저희들도 이제 항해학을 공부하면서 참 경이로운 그런 부분 중에 하나가 옛날 그 고대 그 항해술을 그걸 어떻게 그렇게 진짜 수립을 하고 했는지 참 그거 보면 배우는 입장이지만 사실 참 경이롭다고밖에 할 수 없죠. 그런데 그 대신 그만큼 많은 희생이 따랐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바다에 나갈 때는 전쟁에 나갈 때는 한 번 기도하고 바다에 나갈 때는 2번 기도하라는 말이 생기지 않았겠습니까? 고대 항해는 바람에 의지할 수밖에 없다. 삼국사기에 따르면 이사부가 동해를 건넌 시기는 6월. 기상자료에 따르면 1년 중 동해안에서 평균 풍속과 파고가 가장 안정적인 때가 바로 이 시기다. 동해 중부, 그러니까 동해권에서 울릉도를 갈 때 가장 좋은 적기는 그 뒷바람을 순풍을 받고 갈 수 있는 4월에서 6월 사이. 지금 현재 여기 이제 우리가 측정 기록에도 있지만 바람이 서풍이고요. 그때 바람이 세지는 않고 적당한 바람에 그런 바람 때문에 파도가 아주 잔잔한 그리고 항해하기에 가장 적합한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그때가 그런 요 지역에서 울릉도 가기 가장 적합한 그런 시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항해 기술이 발달하지 않은 고대에는 눈으로 목표지를 확인하면서 운항했다. 울릉도로 가는 길도 육지를 기점으로 가시거리권을 유지하면서 항해했을 것이다. 이사부가 주로 그 출발했던 지역이 강릉으로부터 울진 사이 이 지역이었을 텐데 이 지역에서부터 항해를 하면서 조금만 나오면 이제 가시거리에 들어오게 되는 거죠. 가시거리에 들어오기 때문에 그렇게 어렵지 않게 목적 항해가 가능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조선시대에도 삼척에서 울릉도로 가는 가장 빠른 방법은 서풍이 불 때였다. 빨라도 꼬박 하루가 걸리고 노를 저어가면 1박 2일이 좋게 걸리는 거리가 울릉도였다. 바람을 기다리는 곳이란 뜻의 대풍헌. 이곳은 조선시대 울릉도 독도 지역을 순시하던 관리들이 울릉도로 떠나기 전 머물던 곳이다. 순풍이 불기를 기다렸던 이 숙소엔 3년에 한 번씩 울릉도 독도 수토를 위해 정부가 직접 나서서 정기적으로 수색대를 파견했다는 기록이 남아있다. 여기가 있으면서 병조들은 저쪽에 이제 포진성이 좀 가깝거든요. 왕조실록에 보면은 삼척 장호항이라든가 지금 현재 울진의 죽변항, 그다음에 구산항 세 군데가, 그다음에 울진포, 왕피천 지금 왕피천이라고 부르는데요. 한 3-4군데에서 출발했던 기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조선 후기 한 19세기 들어오면서 전부 다 여기서 출발을 하게 되거든요. 아마 여러분의 경험에 의해 갖고 해류의 그 편안함을 여기가 가장 편안하게 울릉도로 출발할 수 있던 곳을 아마 찾아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산국 정벌을 위해 배를 만들고 출항 준비를 한 지역은 어딜까? 성공적인 원정을 위해서는 출발 항구의 위치 선정이 가장 중요하다. 국가의 운명을 건 군사작전이기 때문에 여기는 여러 가지 조건이 따르게 되는데요. 이를테면 출항 시기라든가 그 시기의 자연환경도 매우 중요합니다. 뿐만이 아니라 대규모의 군선을 출항시킬 경우에는 군선을 건조해야 되는데 군선을 건조할 수 있는 제목을 구할 수 있는 임야가 주변에 있어야 되고요. 말 그대로 배후지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대규모의 군선을 만들었을 경우에 군선을 숨겨둘 만한 많이 안정된 만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사부 장군의 출항지로 손꼽히는 지역 가운데 하나는 강릉 안인진 일대다. 괴방산성은 6세기를 전후에 축조된 것으로 추정되는 성이다.
아직 본격적인 발굴 조사가 진행되진 않았지만 성안에선 신라 토기편이 출토됐다. 뿐만 아니라 이곳은 천혜의 항구를 끼고 있다. 군선강 하구와 연결돼 편안한 포구란 뜻을 가진 안인진 포구다. 조선시대 때 수군기지 안인포에 수군기지가 형성되어 있었다고 기록이 남아 있는데, 물론 이제 조선시대 초기에 양양 대포용으로 수군기지를 옮깁니다만은 그 전에는 안인진의 군선강 하구에 있었느냐 또는 아니면 안인진 쪽에 그 대포라는 그 지역에 있었는가는 정확하게 지금 밝혀진 건 없지만은 일단 안인 지역 일대에 그 항구, 배를 댈 수 있는 항구, 정박지로서의 여건을 갖춘 지역은 이렇게 이제 군선강 하구 쪽으로 우리가 이제 주목할 수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또 다른 출항지로 주목받고 있는 곳은 삼척시 오분동 일대. 예로부터 이 일대 주민들은 대부분 어업에 종사했다. 바다에 기대어 살아가는 어민들은 지금도 용왕제를 지내고 민간 신앙을 중시한다. 이곳에서 나고 자란 정의범 씨도 마찬가지다. 배가 정박하는 오분항 옆엔 마을 사람들이 모시는 선앙목이 있다. 이 나무엔 바다에서 풍어와 안전을 기원하는 어민들의 간절한 바람이 담겨 있다. 해마다 이곳에선 새 신을 위해 제사를 지낸다. 용왕신과 선왕신 그리고 이사부 장군 신이다. 매년 이제 그 행사를 이제 그 2번을 치랍니다. 그 마을 행사 2번을 치라는데 그 제사상에 매가 그 3그릇을 올립니다. 그 중에 하나가 어르신애들이 그러는데 그 중에 한 그릇이 그 제사밥 중에 한 그릇이 그 이사부 장군 그 제사상이라고 이제 그 저희들도 어르신애들도 그러고. 삼척시에서 동해로 흘러드는 50천 하구 오분동 뒤쪽엔 산성이 자리 잡고 있다. 바로 오화리 산성이다. 문헌에 따르면 이 산성은 고려 우왕 때 축조된 것으로 나온다. 하지만 학술 조사 과정에서 그 이전부터 중요한 거점 지역이었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물론 망대도 설치되어 있지만은 신라시대 토기 편들이 곳곳에서 대량으로 발견됐기 때문이다. 오화리 산성에서 출토된 유물 가운데는 6세기 신라시대 토기와 기와 파편이 대량 발견됐다. 오화리 산성은 오분항과 연결돼 천혜의 자연 조건을 갖추고 있다. 이사부 장군의 출항지로 삼척이 주목받는 이유도 바로 이 때문이다. 6세기 때의 성은 지금 남아있는 것은 유일하게 그 오화리 산성밖에 해당이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런 자료를 우리는 놓고 볼 때 이사부 장군이 실직주에 군주로 왔을 때 이 역시 수군하고 관련돼서 연결시키면은 이 오화리 산성이 가장 유력한 장소 중에 하나다, 이렇게 지금 판단하고 있는 겁니다. 실직 군주가 되어 선박 정비를 하고 수군을 정비한 지 7년. 군함을 만들고 항해하기 가장 좋은 때를 골라 출항에 나선 신라 장군 이사부. 512년 음력 6월 마침내 이사부가 이끄는 신라함대는 우산국 원정길에 오른다. 지금까지 울릉도에서 발견된 유물로 미루어 볼 때 울릉도에 사람이 살기 시작한 것은 지금으로부터 2500년 전 청동기 시대부터였습니다. 그 후에 우산국이란 이름으로 역사에 기록됩니다. 우산국. 이 우산국은 동해 한가운데 자리를 잡은 강력한 해상 왕국이었습니다. 동해안에서 울릉도까지의 거리는 130여 킬로미터. 초고속 회속선을 이용하면 2시간 반 만에 닿는 거리다.
매년 30만 명 이상의 관광객이 즐겨 찾는 울릉도는 대부분 산악지형으로 이루어진 화산섬이다. 기암절벽이 장관을 이루는 바위엔 숱한 전설이 전해진다. 그중엔 이사부의 우산국 정벌 당시 상황을 말해주는 바위가 있다. 투구바위는 이사부에 굴복한 우산국 왕이 벗어놓은 투구가 변했다는 전설이 전해진다. 우산국을 정벌한 뒤 바다에 던진 나무 사자가 바위로 변했다는 사자바위까지. 1500년 전 우산국의 역사는 전설로 전해진다. 울릉초등학교 교장 손영규 씨는 1885년 울릉도에 들어와 살기 시작했던 증조부가 남긴 기록을 간직하고 있다. 구전되던 울릉도 역사를 직접 기록한 책이다. 여기엔 우산국의 마지막 왕에 대한 얘기가 전해진다. 이사부에게 굴복한 우해왕에 대한 전설이다. 우산국의 제일 마지막 왕이 제가 알기로는 우해왕입니다. 우해왕인데 이 우해왕이 아주 용감하고 지역 그 당시에 살고 있는 울릉 그 우산국 주민들을 위해 가지고 아주 선정을 베푼 그런 왕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시 울릉도에도 외구의 침입이 심해지자 우해왕은 직접 대마도 정벌에 나선다. 대마도에서 담판을 지은 후 우해왕은 대마도주의 딸 풍미녀를 아내로 맞이했다고 한다. 풍미녀가 왕비가 되고 난 이후에 아주 사치를 많이 지기고 말하자면 요즘 저 말이 나오면 뭐 된장력 귀찮은 그 정도로 아주 심한 사치를 지겼기 때문에 나라가 이제 망할 정도가 됐는데 이사부 장군이 우산국 정벌에 나선 시기가 바로 이때였다. 한 나라를 장악할 수 있는 절묘한 기회였다. 신라에 복속된 후 우산국은 신라의 질서에 편입됐다. 사동리에서는 도로공사 중에 발견된 고분 발굴이 한창이다. 돌로 만든 이 무덤은 울릉도에서 발견된 100여 개의 신라식 고분 가운데 하나다. 울릉도에서 발견되는 무덤엔 한 가지 공통적인 특징이 있다. 울릉도의 특징이라고 하는 이 기단부를 평평하게 만든 다음에 그리고 벽체에 그 할석을 쌓아서 벽면을 만들고 그리고 울릉도의 풍부한 돌을 이용해서 봉분을 만들었다는 구조가 울릉도의 특징으로 볼 수 있습니다. 바닷가 경사면에 위치한 현포리 고분군. 이곳엔 40여 개의 돌로 된 고분들이 밀집해 있다. 산 경사면에 기단을 쌓고 돌로 봉분을 만든 남서리 고분군은 현포리와 함께 6, 7세기 신라시대 양식을 따르고 있다. 이들 고분에서 흥미로운 유물들이 발견됐다. 말장신구가 그것이다. 말장신구는 우산국의 기마문화의 가능성과 문화 수준을 짐작케 한다. 이 가운데 특히 눈길을 끄는 것은 4조각의 금속 파편이다. 정확한 형태를 알 수 없지만 그 주인은 누굴까? 금동관을 소지하기 위해서는 그 나름대로 경주 중심 세력, 신라 중심 세력으로부터 인정도 받아야 되겠지만 그러나 한편으로는 자체 내에 그런 수장층이 있다는 것을 과시하거나 입증하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저는 그 외부로부터의 인정도 그것도 이제 그런 관점에서도 할 수 있지만 거꾸로 안에서 그런 상당한 집단이 성장을 해서 그 우두머리가 위세를 또 과시하는 걸로 그렇게
자체적으로 또 이렇게 제작은 못했더라도 입수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 하나, 목이 긴 항아리를 비롯해 통일신라 시대의 대표적인 양식으로 만들어진 토기가 울릉도에서도 발견된다. 이는 이사부 정벌 이후 울릉도에 신라의 영향력이 계속되고 있었다는 또 다른 증거다. 이사부 이후에 결국은 오히려 그 육지와 울릉도 간의 교류는 더 활발해지고 더 많은 인구가 유입되고 정착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이사부의 정벌은 아마 동해 그 해상 교통의 거점을 신라 측에서는 확보하면서 동시에 동해가 그 해상 활동의 그 아주 중심지로 두각 나타나는 그런 거라고 생각됩니다. 이사부 장군의 우산국 정벌 이후 신라의 대외 관계에도 큰 변화가 생긴다. 건국 이후 끊임없이 외구의 침입을 받았던 신라의 외구 침입이 줄어든 것이다. 우산국 정벌 후 150년 동안 역사 기록에서 외구의 침입 기사도 사라졌다. 다비왕 소지왕 때 약 50년간 외구가 한 10여 차례 약탈하는 기록이 나오는데 우산국 북속을 계기로 해서 딱 끊어지거든요. 그거는 외구들이 더 이상은 이제 동해 바다를 약탈의 대상 지역으로 삼을 수 없다 하는 것이 이사부의 우산국 점령으로 증명이 됐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네요. 이사부의 우산국 정벌로 우리 역사에 편입된 울릉도, 독도. 동해바다는 이렇게 우리 역사가 됐다. 이사부 장군이 우산국을 정벌하면서 동해상에서 기승을 부리던 외구 침입이 그 후 150년간이나 뚝 끊어졌다니 이 우산국의 지정학적 중요성이 얼마나 컸는지 짐작이 가는 대목입니다. 지금도 대한민국 주권이 미치는 3,358개의 섬 가운데 울릉도와 독도만큼 중요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 섬도 없을 겁니다. 그런데 이 우산국 정벌과 함께 이사부 장군에 대한 기록이 역사에서 사라집니다. 바로 법흥왕 제위 26년간의 일인데요. 그러나 540년 진흥왕의 즉위와 함께 이사부는 다시 역사의 전면에 등장하게 됩니다. 지중왕 때 우산국 정벌에 성공하면서 왕성한 활동을 하던 이사부 장군은 법흥왕으로 정권이 바뀌면서 역사상 아무런 기록도 남아있지 않다. 무려 26년 동안의 공백이었다. 그러다가 7살의 왕이 된 진흥왕이 즉위하면서 이사부는 다시 중앙정계로 복귀한다. 진흥왕 2년, 이사부는 당시 핵심 관직이었던 병부령에 임명되면서 내외 병마사를 겸하게 된다. 그러니까 군사 분야를 장악하는 관부가 병부인데 그 병부에서 선박, 그다음에 선박을 이용한 여러 가지 그 유통 경제 부분도 병부에서 장악을 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이사부가 당시에 병부령에 재임하고 있었을 때 그런 선박에 관련된 선박 운송이랄지 뭐 항해랄지 아니면 유통 분야 그런 일에 관여를 했던 것이 분명한 사실이고요. 근데 그렇게 이 이사부가 활동할 수 있었던 중요한 경험을 쌓았던 것이 바로 그 전에, 그러니까 지증왕 때 이 실직군주하고 하슬라군주를 역임을 하면서 여러 가지 경험을 습득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이사부 장군이 정계로 다시 복귀할 수 있었던 이유는 당시의 정치적인 상황 때문이었다. 진흥왕이 나이가 어렸기 때문에 진흥왕의 어머니였던 그 지소부인이 태후였는데 태후가 섭정하는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진흥왕 이 초반부에 정권을 주도했던 그 최고의 실력자는
이사부였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왕정을 보필하던 최고의 신료가 이사부였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그걸 통해서 이제 본격적인 그 대외 정복 활동에 이사부가 나서게 되죠. 550년 고구려와 백제가 치열한 접전으로 교란 상태에 빠지자 이사부 장군은 군사를 이끌고 나가 두 나라가 공방전을 벌이던 금연성과 도살성을 함락시켰다. 병부령을 맡은 이사부 장군은 본격적으로 신라 대외 팽창 정책에 전면에 나섰다. 이 무렵 신라는 남한강변에 위치한 단양에 적성을 쌓았다. 산능선을 따라 만안장처럼 둘러싼 성은 고구려를 대적하기 위한 신라의 전진기지였다. 적성은 한강 유역 진출을 위해 신라가 반드시 확보해야 하는 요충지였다. 소백산맥을 이 경계로 해서 고구려하고 대치하고 있었는데 비로소 그 이 대치선을 돌파를 해서 적성 지역을 장악을 했다는 것이고, 그것은 바로 이제 고구려하고 영서 지역에서도 맞설 수 있는 그런 그 거점을 확보했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적성 안에 세웠던 단양 적성비에는 적성 지역을 점령한 후 공을 세운 사람들에게 포상을 하는 내용이 기록돼 있다. 이 비문에 가장 먼저 나오는 이름이 바로 이사부 장군이다. 단양 적성비라는 비에 제일 첫머리에 그 이사부에 대한 기록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모든 그 이제 남한강을 점령하는 그 주체 세력이 바로 이사부다, 이런 걸 그 단양 적성비를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진흥왕 때 이사부의 역할이 이제 동해안에만 국한되지 않고 내륙으로 남한강 유역을 점령하는 데도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100여 년 동안의 나제 동맹을 기반으로 신라는 백제와 함께 고구려 땅으로 북진에 들어간다. 뿐만 아니라 한강 유역을 점령한 신라는 서해 바다로까지 그 영역을 넓히면서 6세기 한반도의 새로운 강자로 떠오른다. 신라가 한강 유역을 차지함으로써 남양만 등에서 바로 중국으로 갈 수 있는 교통로가 확보가 되었습니다. 이게 신라한테 신라 국력에 굉장한 역할을 했고, 또 백제하고 고구려 국경을 서로 이렇게 떼어놓는 그런 또 의미도 있습니다. 그래서 신라의 한강 유역 점령은 결과적으로 신라가 후일에 삼국 통일하는 토대를 만든 것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신라의 확장은 곧 가야 지역으로 이어진다. 강력한 철기 문화를 기반으로 성장한 대가야는 한때 신라를 압박하는 강력한 세력이었다. 하지만 6세기 말 대가야는 더 이상 신라의 상대가 되지 못했다. 신라는 가야를 압박하면서 영향력을 키워나갔다. (562년) 마침내 진흥왕은 가야 토벌을 결정했다. 대가야 정벌에 나선 장군은 바로 이사부. 대가야 정벌은 신라의 세력 팽창에 또 하나의 발판을 마련했다. 가야가 주로 이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은 대외 교역인데요. 그 대외 교역권을 신라가 장악을 했고, 또 하나 중요한 의미는 이제 백제가 신라하고 같이 가야를 사이에 두고 서로 경쟁 관계에 있었는데, 백제의 그 입김, 그리고 백제가 가야 지역으로 진출하려는 그 길을 완전히 차단했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지중왕대부터 진흥왕대에 이르기까지 무려 70여 년 동안 신라의 영토 확장에 앞장섰던 신라 장군 이사부. 신라가 통일왕국으로 부상할 수 있었던 원동력은 바로 이사부의
우산국 정벌이었다. 우산국 정벌을 성공시킨 다음에는 그 여세와 그런 힘을 바탕으로 해서 신라는 다시 황해지역으로 본격적으로 진출합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신라는 경기만을 장악해서 황해 중부의 항로 해상권을 확보한 다음에 국제 질서에 본격적으로 진입을 했고요. 이런 걸 바탕으로 해서 끝내는 나당 동맹을 완성시키면서 백제를 쓰러뜨리고 나중에는 고구려마저 쓰러뜨리면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삼국 통일의 사업을 달성시키게 된 겁니다. 나무로 만든 사자를 이용해 울릉도 독도를 우리 역사에 기록한 이사부. 512년 그가 지켜낸 것은 동해바다였다. 신라의 삼국 통일을 이야기할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인물이 김유신 장군입니다. 하지만 그보다 100여 년 전 고구려의 속국이나 마찬가지였던 신라를 한반도의 강자로 만든 데에는 이사부 장군의 역할이 대단히 컸습니다. 밖으로는 유능한 장군이자 안으로는 신라의 역사 편찬을 건의해서 거칠부로 하여금 국사를 편찬토록 했던 그는 문무를 겸비한 장군이었습니다. 울릉도와 독도를 우리 역사에 처음으로 등장시킨 신라 장군 이사부. 그는 동해를 우리 바다로 개척하고 삼국 통일의 기틀을 마련한 당대 최고의 명장이었습니다.